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정치발전소에서 매달 하는 이제 정치사회도서 정기구독 서비스인 마키아벨리 편지 3월의 책에 대한 이제 오늘 특강 그리고 특강보다 오늘은 이제 북토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월의 책은 조기현 작가님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다 아시나요? 네. 조기현 작가님의 새파란 돌봄이라는 책이 마키아벨리 편지의 3월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기현 작가님이 이제 전작이 이제 아빠의 아빠가 됐다. 예, 이 책의 이제 후속작, 뭐 후속작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두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책이 오늘 나오게 된 거고요. 오늘 약 1시간 정도, 그리고 현장에서 와 계신 분들 계시고 지금 유튜브로 강의 신청하셔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계신 분들 모두 끝나고 이제 좀 질의응답 시간도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북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말을 한 저는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네, 인사가 늦었네요. 네. 네, 옆에 조기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많이 바빴나 봐요. 뭐 그냥 그럭저럭. 네. 바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워낙 제가 팬이어서 조기현 작가님의 이 책을 이제 거기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를 이제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정하게 됐고 이번 책으로 보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전작은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일단 먼저 책 나오고 나서 주변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이 뭐 새파란 돌봄. 예. 뭐 솔직하게 말하면 대선도 있고 해서 책에 대한 반응을 별로 겪어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조금 구체적으로 책 읽고 어땠는지, 혹은 제가 이 안에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질문들이나, 혹은 제가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 혹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첫 번째 시간이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이 책에 대한 첫 번째 북토크 같은 건가요? 거의 공식적인 첫 번째 자리죠. 아, 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가 이제 첫 책이었잖아요. 오늘 화제작. 네, 화제작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책은 이제 뭐 이전에 우리가 한번 북라이브를 한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은 새파란 돌봄은 그 다음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하게 뭐 영케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직접 본인이 찾아가서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기획을 하게 된 이유? 그건 또 특별히 있을까요? 원래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쓰려고 마음먹기 전에 사실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원래는 이제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기획을 먼저 생각했었고, 근데 막상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만났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세상에 이렇게 목소리 내면 돼요. 뭐 이런 모델이 없으니까, 혹은 참조할 만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들 말하기 힘들어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먼저 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리부트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아빠가 됐다 해서 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더 깊게 이 돌봄이라는 주제 자체에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번 책 7명 인터뷰하면서 같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똑같은 주제지만 다시 또 다르게 다룰 수 있는 방식을 좀 한 거여서, 뭐 후속작이나 뭐 두 번째 책이라기보다는 아예 청년 가족 돌봄이라는 거 하나의 리부트를 한 작업이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오히려 아빠의 아빠가 됐다가 이 책을 위한 파일럿?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양한 어떤 돌봄을,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정책 대상으로도 또는 뭐 스토리로도 완전히 이제 주목받지는 못했던, 또는 조명되지 못했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돌봄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만나고 싶었는데 그 만나기 위해서 본인 얘기를 먼저 쓰고 그거를 매개로 해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 약간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네. 직접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몇 분 정도를 만나셨는지 책에 뭐 다 담을 수 없는 또 뭐 이야기나 또는 돌봄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연락이 오고 서울 근교에 있으면 다 만나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청년 돌봄자들만 있진 않아요. 그냥 이제 가족 돌봄 오래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노년의 남성 돌봄자들도 많이 연락 오죠. 그래서 가서 보통 대부분 만나보고 근데 그 집계를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100명은 안 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그렇게 다 만나고 영케어러는 거의 책 내자마자 첫 번째 북토크 자리에서부터 이제 같이 와서 만나고 얘기 나누고 하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강연 자리나 북토크 자리나 메일이나 SNS로 계속 그 쉬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내일도 아침 11시에 어떤 노노케어 어머니를 돌보는 남성 어르신 만나러 가거든요. 책 들으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그러니까 책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새파란 돌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한 7분 정도를 하신 건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다양한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훨씬 많은 숫자를 만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인터뷰 거절하신 분도 많아가지고, 인터뷰 거절하신 분들은 인터뷰 못하고 하면서 실제로 중간중간에도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는데 계속 거절을 하시거나 중간에 다 한코 안 한다고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7명을 실게 됐었죠. 이전 책은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이제 좀 자전적,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잖아요. 예,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뭐랄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누군가의 아버지 또는 자기 아버지 또는 뭐 누군가를, 아버지가 꼭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돌봄을 하고 있는 어떤 이렇게 역전된 듯한 이런 이미지로 이제 그 책이 이제 좀 충격이었는데, 나름의.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자기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은 타인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그걸 쓴 거지 않습니까? 네. 두 작업의 차이가 좀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그 첫 번째 작업은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이제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의 온갖 자유로움을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건, 가장 압박을 느꼈던 건 아버지를 표현하는 일. 그러니까 요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빠의 아빠 쓸 때는 다른 거는 이제 다 풀어내고 아버지와 제 관계에서 제가 솎아내지 못했던 감정도 좀 어느 정도 점검하면서 다시 쓰게 되고, 뭐 좀 아버지를 무능하게 어쨌든 끝까지 돌봄받는 사람의 주체성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느냐, 그런 글쓰기로 이제 고민이 그렇게 흘러갔다면, 이 책은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제가 윤리적인 점검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그리고 그 단어 쓰는 게 계속 꺼림직하면 전화해서 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어떠냐? 그러면 그게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쓰고. 그래서 약간 그런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전처럼 쓸 수 없구나. 내가 경험한 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쓴다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이구나.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고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 그 방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어떻게 들려준 인터뷰이조차도 이 인터뷰가 잘 했고 나도 잘 정리한 시간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느냐. 약간 이런 일종의 인터뷰와도 협력을 하는 과정인 거니까, 그 협력 과정에서 좀 뭐랄까, 혼자 쓰기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압박감, 윤리적인 압박감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오히려 나 혼자 쓸 수 있는 글이 아니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쓸 때와 다르게 타인을 인터뷰하고 뭐 어쨌든 비슷한 류의 경험이 있는 타인을 인터뷰하면서 또 자기 생각도 다른 면으로
뭐랄까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지점을 또 살펴보게 된다든지 그런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음. 그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얻은 건 사실이죠. 아, 돌봄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돌봄자 또 모임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이렇게 돌보다라고 삼행시 하는데 이런 말 했거든요. 돌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정말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각자가 자기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 어쨌든 통일된 합의 기반이 없잖아요. 각자 자기 경험을 각계 전투를 겪어냈고 알아서 해석해 왔던 그 각자의 생각, 논리 이런 거에 저는 사실 인터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하는 질문이, 인터뷰 막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뭐 어떤 드라마를 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누가 옛날에 해줬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다 자기 경로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거기서 어떻게 더 나게 살 수 있는 힌트를 얻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자극을 받았죠. 오히려 진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면 돌봄 주제로 다룬다는 게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에서 다 속간에도 생각지 못할 생각을 듣게 되다니, 그냥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인터뷰할 때는 정말 경이로웠고, 정리할 때는 항상 괴로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은 축복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정작 이제 아마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을 읽다 보면 네. 첫 번째 챕터부터 굉장히 뭐랄까요? 네.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답답하고 또는 굉장히 좀 강렬한 어쨌든 스토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와 조금 다른,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어르신을 모시는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사실 그것도 어떤 게 자연스럽고 어떤 게 부자연스러운지 구분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게 고정된 어떤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그냥 평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들도 많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책을 마저 다 읽기가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 네. 이런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 사실은 그런 책 읽기 힘들다는 반응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저는 계속 이제 한 번에 뭐 아빠의 아빠 때도 마찬가지인데, 첫 줄을 읽자마자 쉬지 않고 계속 읽게 한다라는 게 제가 쓰는 어쨌든 문장의 규칙이고, 그래서 최대한 후루룩 읽게 한다였는데 다들 진짜 그 페이지 넘긴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내가 잘못 썼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책 쓰면서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다르덴 영화 보셨나요? 예. 다르덴 영화? 다르덴 영화가 모든 장면이 좀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르덴에 대해서. 네. 다르덴 형제 감독, 벨기에 감독이고요. 보통 사회 문제 안에 있는 어떤 사회적 약자를 주로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고, 대부분의 씬이 핸드헬드의 클로즈업이에요. 로제타가 네. 다르덴. 네, 로제타, 뭐 아들, 혹은 뭐 자전거 소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활발하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노장 감독인데, 제가 이 하나하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기준이 사실은 약간 다르덴이 어떤 사회적 약자가 공궁에 빠지는 환경을 묘사하는 방식을 많이 따왔거든요. 그분도 모든 장면을 그 사람이 느끼는 하나의 감정에 응축해서 이 상황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감정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감정이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 그래서 그 절망이 어떻게 힘이 되나 이런 걸 잘 표현하는데,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내야 된다는 마음도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읽기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다르덴 형제가 어쨌든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어떤 공궁에 빠진 사람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 감정에 클로즈업해서 집중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공궁에 빠져 있고 거기서 어떻게 절망감을 느끼고 그 힘을 어떻게 더 살아가는 힘으로 바꾸는가 그런 것들을 클로즈업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제가 어쨌든 서술하면서 제일 방점을 뒀던 건 클로즈업. 이 상황에 클로즈업 하자 약간 이런 거여서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화 보기 어렵잖아요. 다들 힘들다고 하죠. 맞아요. 네, 다들 저는 로제타 한 편만 봤는데 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본 인생에 본 영화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약간 충격을 굉장히 크게 줬던 영화 중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쓰셨는지 묘사하고 또 어떻게 좀 인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싶었는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뭐 다 다뤄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거는 중간중간에 그 각주나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의 어떤 사례들, 일본에서의 기존 연구들 이런 것들도 많이 참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아무래도 먼저 고령화사를 더 겪어서 좀 다양한 돌봄의 사례들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일본이 어쨌든 그런 공식 돌봄 노동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돌봄에 대한 담론도 다양하고 뭐 우리는 이제 부모를 어떻게 부양하느냐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일본은 형제 부양 어떻게 하는지 그럼 또 조카가 또 삼촌을 부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예 부양을 못하거나 이런 뭐 가족 난민이 되는 거나 혹은 영케어러 이런 말들을 용어들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사회정책 대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되는가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런 비공식 돌봄을 조직하는 방식이 활발하죠.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을 참조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강도영님 사건이라고 얘기되나 하여튼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충격을 줬던 사건이 이제 그 이후로 영케어러라는 단어가 조금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로 영케어러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됐고 이제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 책 보면서 가족난민이라는 단어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처음 경험해봤어요. 가족난민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난민은 말 그대로 이제 보호가 가족 중심, 사적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이제 그 가족 친밀감에 의한 어떤 돌봄이 없어질 수 있는 이제 인구 구조가 마련되면 이를테면 일본은 부모가 나이가 들고 독신인 채로 자녀가 늙다가 부모가 둘 다 돌아가셨을 때 혼자 남은 자녀가 가족난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돌봄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을 가족난민 상황이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웠던 건 우리가 돌봄을 못 받는 1인 가구 정도만 상상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돌봄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 어떤 친밀감에 의해서 돌봄을 수행할 수도 없는 사람을 약간 가족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조금 요거는 일본 사회학계에서 이런 돌봄 현상을 이렇게 계속 새로운 네이밍을 붙이긴 하는데 정책적인 관점을 포인트를 찝어주긴 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좀 좋은 그러니까 네이밍 자체도 그렇고 이 포인트가 과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중요한가? 이런 논의는 국내에서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수입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좀 이 책에서 하면서도 많이 고민됐던 것 같아요. 이런 신조어들을 다루는 게 진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적절한가? 이런 고민은. 일본 약간 특징이죠. 신조어를 막 만들어내는 약간 이런 일본의 출판 문화랄까요? 아니면 르포 문화랄까요? 그게 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기도 할 것 같고요. 저도 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는 조금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긴 해주는데 이거 이제 향후 국내에서 이걸 그대로 써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속 고민됐던 지점인 것 같아요. 신조어는 넘쳐나고 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미 사실상 연이 끊어졌던 어떤 부모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 돌봄을 온전히 맡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맡게 되는 이유가 그냥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족이
돌봐야지. 라는 게 마치 사회의 통념이었다면, 윤리 같은 거였다면, 네. 이 책을 보다 보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폭력이고, 또는 어떤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고, 한 인격과 한 사람의 권리에 대한 어떤 침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이야기들이 네.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한편의 반대에서는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얘기였나요? 어떤 분의. 그러니까 정작 딸이나 어머니는 돌봄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표현보다는 선택하지 않고, 손자가 오히려 선택하고, 요런 이제 두 가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되는 것 같지만,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돌봄을 무조건 강제하거나 강요돼 버리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지만, 또 반대로 선택하는,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대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간에는 아마 조기현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것이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되는, 이것이 굉장히 그 정상가족 그 이데올로기랑 겹치면서 이것이 굉장히 뭐 부당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까? 아니면 부적절하다, 부당하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 책을 마치 어떤 분은 가족 돌봄을 옹호하는 책처럼 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주로 썼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 가족이 돌본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그냥 당연했던 그 명제 안에 얼마나 많은 심정적인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의 재편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 가족 안에가 하나의 사회이지 절대 그냥 괄호치고 들여다보지 않아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책에서 내내 보여주고 싶어서 그 구체적인 역학들을 계속 뭔가 각 사례마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첫 번째 질문처럼 너무 가족 중심에 재편되어 있는 제도들이 이미 계속 나오는 비판들이긴 하죠. 계속 가족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에게 다 전가되는 문화, 그 제도적인 것, 혹은 의료도 하나의 관행으로서 계속 가족한테 먼저 전화하고 가족이 당연히 가족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걸 뭐 의료법상에 아무런 지위도 없음에도 그냥 병원이 의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서 조금 이 문제를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제대로 얘기 못했어요. 이 다만 가족이기 때문에 돌보고 돌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그 다음 논의는 어떻게 이끌어갈까라는 걸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돌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충분한 사회 서비스를 주고. 근데 분명 이거 충분한 사회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중간에 어쨌든 신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우리 초등학교 가면은 학부모님 할 거 엄청 많아지잖아요, 갑자기. 그런 것처럼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늘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가족이 아닌 누군가 메꿀 수 있을까? 누군가 해낼 수 있을까? 생각도 계속 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돌봄할 자유와 혹은 돌봄할 권리, 돌봄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충분하게 돌봄이 이 사람 사는데 위협이 안 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삶 그 자체가 되느냐, 일상 그 자체처럼 큰 부담 지는 게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어떤 고민점을 이렇게 두고 저도 확실하게 답을 내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가족 돌봄을 우리가 고민해보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족 돌봄, 꼭 가족 돌봄이, 그러니까 가족 돌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자신의 여기 이제 사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 커리어, 직업, 일상적인 삶, 개인의 이런 것들이 돌봄을 하면서 침해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면, 아까 우리의 이야기처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그 사람의 자유의 어떤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가족 돌봄 대부분이 선택은 아니라는. 네, 선택할 수 없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제한되고 또는 침해되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는 그 돌봄자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하거나 그것을 고려하는 어떤 정책 또는 뭐 제도 이런 것들의 미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저 역시 저는 이제 이 책 전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어떤 통념, 저의 편견, 고정관념들이 이제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또 하나는 남성 돌봄자에 대한 지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작인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보면서도 한 번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남성이 돌봄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책에서도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남성 돌봄자들이 과제 수행적으로 예를 들면 돌봄을 하는데, 그것이 꼭 반드시 나쁜 의미는 아니고, 뭔가 이게 굉장히 차갑고 비인간적인, 차가운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것이 일정 정도 중간에 얘기하는 거리두기랄까요? 그런 느낌처럼 또 오기도 했거든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다뤘던 남성 돌봄자분 인터뷰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돌봄 연구자들이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일종의 과업처럼 돌봄과 간병을 수행하더라라고 했고, 그게 일종의 내가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돌보다 보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정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혹은 너무 미워서 내가 돌봄하면서 이 뺏기는 시간이나 내가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너무 미워하면서 드릴 수도 있는 에너지를, 이걸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기저를 갈아야 돼.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밥을 먹이고 약을 먹여야 돼. 그러면 안 먹겠다고 하는 것도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기 위한 과제 그 자체에 집중해서 이걸 어떻게 잘 수행할까 고민하는 거죠. 거기서 한 번에 이제 안 먹는다고 진짜 그냥 약 하나 안 먹는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돌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되지 않게 일종의 정서적인 체력 안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이 과제만 딱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었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도 못하는 남성 돌봄자들 많아요. 실제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에서 그런 실무자들 만나보면 남성 보호자들이 올 때 제일 보기 불안하대요. 이게 진짜 돌봄 되고 있는 건지, 이 돌봄 받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어쨌든 남성 문화, 남성이 자라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크게 재편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일종의 돌봄의 장점을 활용해서 향후에 이제 남성 돌봄자가 인구 변화 속에서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과제 수행형으로 어쨌든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어주거나 돌봄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뭔가 문화적인 가능성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남성은 과제 해결형으로 돌봄을 한다라는 걸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약간 그런 연구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일본도 어쨌든 50대, 한 50대 남성들이 가족 돌봄을 하면서 은퇴하는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원래는 이제 며느리 중심으로 돌봄을 하다가 조금 친자녀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족 돌봄을 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이 남성 문화 안에서 자기가 돌봄한다는 걸 얘기도 못하고 계속 고립되고, 실제 그게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혹은 폭력을 한다는 외부 시선 때문에 자기 돌봄한다고 더 말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연쇄 고립 과정이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사회 심리학자가 그런 돌봄을 분석하기도 했는데, 그조차 잘 협조적이진 않아서 28명 정도밖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남성 돌봄자들 만나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거든요. 거의 대화 거의 못하고, 모임 참여해달라, 해달라,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 다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래서 참 그런 남성 돌봄자들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도 충분하지 않고, 지금 한국도 거의 전무한 수준이죠. 근데 앞으로 돌봄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보편적 어떤 돌봄, 네. 이런 형태로 가려면 남성 돌봄 모델은 그게 보편화돼야 보편적인 돌봄 모델로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정책 안에서 이제 그 남성도 돌봄을 할 수 있게 다른 압박을 주는 거 한편,
남성이 돌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남성 돌봄 문화 혹은 남성 상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여서 저도 그 시작이 남성 과제 돌봄형 어떤 돌봄이고 남성도 여성의 신체를 잘 돌볼 수 있더라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글을 그 좀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돌봄의 대부분의 어떤 이미지들이 여성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저 스스로도 저의 편견을 약간 한번 흔드는 이렇게 작동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남성도 남성 돌봄자도 충분히 그 돌봄이 뭐 그런 거잖아요. 이 편견이라는 거지. 돌봄이 섬세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러면 그게 마치 여성의 어떤 그런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어떤 이제 차별적인 어떤 그 시선이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편견이. 근데 오히려 이런 식의 모델이 그걸 깨게 해주는, 저는 그걸 흔들게 해주는, 저의 편견을 흔들게 해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조현병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현병의 그 다뤄지는 일반적인 또 이것도 이제 통념은 그러니까 더 나이가 많은 어른이 있고 자녀가 조현병인 경우에 이제 부모의 어려움. 네, 네. 예를 들면 부모가 이제 아이를 돌보는 이때의 어려움 이런 지점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례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 수치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이미 그렇게 돌봄을 거꾸로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조현병이고 자녀가 예를 들면 10대든 20대든 여기서 돌봄을 하고 있는 거꾸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케이스가 많을 수 있겠구나. 이게 반대로 그런 생각들이 이 책에 나온 이 사례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역시도 기존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지점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돌봄도 하고 또는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청소년이면 청소년이 이제 어른으로. 그게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요거는 보통 조현병이 20대에 발병되니까 진짜 영케어로도 아니에요. 영케어라고 하면 보통 그냥 국제기준에서 한 10살부터 자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돌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난 조현병 자녀 세 분 다 언제부터 돌봄했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라고 얘기해요. 네, 그냥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걸, 내가 날 지켜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어쨌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치구별로 있으니까, 그 자치구별로 지금 30, 40대의 어떤 자녀들, 그 조현병, 정신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자녀들만 보더라도 정말 수가 많을 건데, 이거는 한 번도 정책적으로 한번 뭔가 다뤄져 본 적이 없는 집단인 거죠. 저도 의외로 조현병이 어쨌든 보통 성인이 되자마자 대부분 발병하니까 자녀 뭐 이제 그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그 관리를 안 한다면 이제 바로 자녀가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그 돌봄의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매, 인지엠 뭐 똑같이 인지의 문제지만 치매라든지 이런 건 암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 사례들로 많이 다뤄지기도 하고 그 장면이 익숙한 거죠 좀 더. 네. 근데 조현병의 이 경우 부모가 조현병이고 자녀 또는 같이 좀 더 어린 쪽이 돌봐야 된다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그 상당한 편견 또는 통념 또는 변화 여기서 쓰셨지만 약물 치료를 한 지가 우리가 뭐 7, 80년대부터라고 하면 이제 3, 40년 정도가 네. 맞나요? 그 정도가 지난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가 여기 나온 케이스 같은 게 당연히 많아졌을 텐데 그렇죠. 고려해보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좀 정책적인 영역까지 좀 가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네네. 이번 책에서는 좀 더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인 아빠의 아빠가 됐다에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 돌봄이라는 것 또는 비공식이라는 영역이 비공식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노동으로 또는 그것이 현실의 일자리와 노동의 문제다.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책에서도 상당히 많이 담고 계신 걸로 읽혀지거든요. 예. 근데 약간 책에서 오히려 이제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가장 확실한 길이죠.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하는 방식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 형태로 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경력을 인정해주는,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해주는, 이게 이제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성동구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몇몇 자치구에서도 그걸 입법한다고 하는 예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일종의 로드맵처럼 돌봄이 진짜 중심이 되는 사회에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노동으로 인정하자. 근데 분명히 돌봄이 어떤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의 한 분야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수행하는 것, 뭔가 노동을 하는 것은 생애주기에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돌봄을 주고 받는 건 생애주기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돌봄 노동을 인정하자를 넘어서 돌봄 받는 것까지 다 해서 이제 돌봄을 오히려 더 중심에 둘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고민을 하다가, 이건 책에 쓰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돌봄 노동을 인정하자가 아니라 노동 돌봄을 인정하자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오히려 돌봄을 더 크게 보고 우리가 돌봄 안에 돌봄이란 큰 전제 안에 노동이라는 게 배치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진짜 그냥 돌봄을 더 어떻게 해야 돌봄이 중심이 되는가, 이 고민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기본권의 영역으로 보자 이런 거 아닐까요? 돌봄을? 그쵸. 기본 권리, 그러니까 네. 필수적인 기본 권리? 기본권 이런 영역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고민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실제 지금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데 가능한 건 이제 돌봄을 기본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돌봄 노동을 인정하자, 비공식 돌봄 영역조차도 이거고, 중간중간에 인용한 것 중에 돌봄 민주주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돌봄 민주주의론에 이제 김희강 교수가 많이 비교하는 게,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어쨌든 노동을 시민권으로 노동을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 정책들이 풀어나가지 않았느냐. 그럼 돌봄 민주주의가 되려면 어떤 돌봄을 받고 주는 것을 아예 기본권으로 하고, 그걸 전반적으로 그걸로 다 세팅을 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급진적인 제안이긴 한데 이런 제안까지 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돌봄을 중심이 된다는 게 돌봄 노동만 인정하면 되느냐, 아니면 그 다음 한 걸음 더 필요하느냐, 약간 이 고민까지 같이 좀 담고 싶어서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돌봄 제공자 모델을 모두가 돌봄을 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상만 좀 이렇게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래서 그 성동구의 경력 인정 부분이잖아요. 그 이제 그 조례, 그것이 이제 경력 단절이라든지 주로 이제 여성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또는 뭐 돌봄, 간병 이런 것들을 경력으로 인정하자, 가사나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신선한 시도였는데, 그것도 그렇고 일자리 보장제 얘기를 같이 하신 이유는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아마 주로 포커스가 되는 건 이제 가족 돌봄 영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노동으로 또는 이렇게 인정되지 않으면서 그냥 온전히 그냥 가족이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초기에 얘기했듯이 그냥 가족이니까 해야 될 무슨 뭐 효자로서의 당연한 윤리처럼 네, 네. 얘기되는 것을 좀 넘어서자, 또는 이 책에서 얘기했던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이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보장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보자. 그런 것들을 노동이나 또는 일자리로 충분히 인정해주는 어떤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게 재택근무 사실 다 하기 싫어하잖아요. 돌봄하는 사람들 집에서 돌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자리 보장제 사실 막 어려운 말로 쓰긴 했지만 정말 대부분 돌봄자들 만나면 내가 떨어져서 그냥 내가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자. 그래서 그게 충분한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비공식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하는 노동 시간을 하면 충분한 임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돌봄자 수당처럼 노동을 하지 않아야 주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노동도 할 수 있고 비공식 돌봄도 인정할 수 있는 형태는 불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좀 책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또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그 돌봄을 하는 사람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뭐 돌봄하는데 빈곤에 빠지지 않게 어떤 공공근로 성격의 어떤 일을 주자는 거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설명시키는 게 네. 참 초기에 난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돌봄 하더라도 내가 이 적은 노동 시간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직무를 하고 이 세상에 기여한다고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일도 재편되고 돌봄도 사회에서 인정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고민하면서 모두가 그러면 돌봄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모두가. 그거를 약간 제안하고 싶어서 일자리 보장제를 좀 꺼내서 얘기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봄이란 것이 개인의 어떤 윤리의 어떤 가족 안의 윤리나 개인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엇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무엇을 재생산하고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주의에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재생산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순히 빈곤에 빠지지 않게 그냥 공공일자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돌봄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똑같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로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재생산과 생산의 위계, 일하는 것과 돌봄하는 것의 위계를 없애고, 동시에 근데 이게 돌봄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이런 삶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고 부모 돌보고 있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직무에 사회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돌봄도 인정받고, 이 두 가지가 그냥 돌봄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견이 없는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설득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돌봄도 잘하면 좋지, 이게 그냥 뭔가 대화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이게 참 사회적으로 설득하기 진짜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만큼 그러니까 이 비공식 노동, 비공식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낡은 건데, 그러니까 이미 그 경계가 넘나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말씀하시는 돌봄의 영역이 점점 사회가 그런 쪽을 충분한 노동과 사회적 가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도 뭐 그 상명수당 같은 경우 본인이 아픈 거 말고 가족이 아플 때 상명수당 지급하는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어쨌든 독립적인 어떤 개인으로서 있는 노동자 시민이 아니라 어떤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상병수당 같이 뭔가 누군가를 돌볼 때도 지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 영역에서 돌봄을 어떻게 이제 아픔과 돌봄을 배제하지 않느냐, 점점 확대하느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돼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면은 우리가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의 제목이 새파란 돌봄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새파란은 약간 젊음, 네. 청년 또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이것을
이것의 의미도 있다고 하셨지만 또 반대로는 파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뭐 대파란 할 때 파란 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을 전복적 요소랄까요? 의미랄까 이런 것도 담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그쵸. 이야기들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기에 집중했다는 건 어쨌든 청년기, 청소년기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고, 사회에 기여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이런 뭔가 투자, 생산, 기여,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표현되는 표상이 청년인데, 그 청년기에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사실 거대한 질문이다. 그냥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기존에 생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던 걸 뭐라고 정해 왔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과제 해결하고 어떤 타인의 뭔가 어떤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일을 진행시키는 이 돌봄은 왜 생산적인 일이 아니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아니었는지 이런 거를 좀 다 같이 좀 점검하다 보면 우리가 이전까지 돌봄 서비스로 늘리자 돌봄 서비스 양을 늘려야 된다 정도로만 머물러 있던 논의가 좀 더 다른 물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새파란 그래서 뭔가 그 뉴 웨이브라는 뜻까지 같이 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분명히 뭔가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뭐가 계획은 많은데 일이 실천이 안 되네요. 네. 근데 다들 그러시죠. 코로나도 그렇고 마음도 약간 우울하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돌봄은 어쨌든 계속 논의를 하고 계속 이제 이 정책이 어떻게 크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나고 치매국가 책임제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치매국가 책임제 이후에 어떤 인지 저하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계속 집중하면서 좀 돌봄 이슈를 어떻게 확장하고 다뤄야 될지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온라인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현장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간단히 해주시면 질의응답 시간 조금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사실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요. 꼭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말씀 들으면서 저는 떠오른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2인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 돌봄의 경험이 별로 없는 이 남성이잖아요. 이 양반이 저를 돌본다고 이렇게 어지간히 노력은 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귀여웠거든요.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맥락이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되게 좀 그러니까 돌봄의 그 말씀하신 내용이 딱 보여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돌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족 돌봄과 관련해서 재택이 많아지면서 가족 돌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나 아니면 뭐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던 지원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 고민하시는 것과 또 닿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비공식 돌봄을 인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코로나가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그 확진자가 가족 중에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보통 이제 커뮤니티 케어 하면은 보통 이제 주변에 데이케어 센터나 다른 주간보호센터 보내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는 확진자 생기면 바로 폐쇄되니까 한 주 동안 그러면 그냥 집에서 데이케어 센터 다니면서 자기 직장 다니면서 잘 돌보고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이제 비공식 돌봄, 가정 내 돌봄을 어떻게 인정하고 지원하고 훈련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려준 게 이번 코로나 확진자 급증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논의랑
이 논의가 그냥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잘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다 그럴까? 원래 하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상통한다고 생각이 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른 얘기 또 없나요? 네. 네, 제 손 드신 거죠 질문. 네. 저는 책 두 권 다 잘 읽었고요. 세파란도 좋았지만 그 대파란의 그 변화의 물꼬를 틀으려고 하시는 큰일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응원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삶의 주기의 개념도 바꿔야 되고 네. 그리고 돌봄의 그 패러다임도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그 개념을 재구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의료 산업까지 너무 거의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맞는 돌봄주의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일이고 그리고 앞전에도 그 사회학자들도 보면 이렇게 섣부르게 대안의 말씀을 잘 못하시거든요. 네. 그냥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하나에 던져졌다는 거에 큰 의미를 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기현 작가님은 지금 피부에 와닿아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실질적으로 행동과 번역을 하시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성공하시길 바라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희 네. 아버님이 여름에 좀 쓰러지셨거든요. 네. 병원이었는데 그 종합병원인데 의사 선생님, 간호사 모두 제가 지금 저는 중년의 여성이니까 간병하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 간병 요양 그러니까 간병인 네. 간병인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해도 왜냐면 저는 그런 석션이나 기타 일을 제가 그러니까 못하게 간호사의 일을 간병인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맡을 수가 있는 거니까 간병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근데 그게 간호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의료 산업 자체 안에서도의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돌봄에 빠진 데는 진짜 그 자본이 굉장히 많이 서로 생명을 가지고 이 돌봄 시장에서 되게 돌아간다는 거를 너무 피부로 깨달아서요. 그 조변 작가님 혹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질문 드리고 죄송한데요. 이런 것들이 진짜 가장 시급하게 좀 바꿔나가야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어떤 건지. 지금 일단은 제가 쓴 거 이제 생애주기의 변화나 어쨌든 영리화된 병원 문제나 이런 거 다 책에 하나하나 짓긴 했는데 저도 이 문제가 너무 다양한 이슈들을 다 품고 있어서 딱 방점을 어디에 못 짓긴 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 급성기의 병원에서 벌어지는 문제 다 겪잖아요. 어느 날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 다른 세계에 진입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어쨌든 대선에 뭐 이야기가 되기도 했지만 간병인을 어떻게 의료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느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간호 인력 처우를 개선해서 지금 이제 장롱 면허로 있는 간호 면허들을 어떻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노동자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급성기의 간병 간호 문제는 사실 해결 방법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요거는 구체적으로는 간병 시민연대 그 강주성 활동가분이 쓰는 그 글들을 읽으면 좀 정확하게 어떤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좀 그런 그림을 저도 그분 글을 읽으면서 많이 그린 것 같고,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거를 오히려 노인자를 빼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만들자. 오히려 이제 만성질환도 많아지고 모두가 요양이 필요한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65세로 걸 필요 오히려 없다. 장기요양보험을 강화시키자 이런 제안도 있어가지고 조금 저는 오히려 급성기 문제는 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책을 꼭 읽겠습니다. 네. 저도 강의 들었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떠오른 생각이 그냥 갑자기 요새 그런 막 걱정,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시골 가서 사시는데 노인이 되시고 이렇게 하면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어쩌고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돌봄도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누가 가족이나 누가 이제 쓰러지고 나쁠 때 A부터 Z까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맞을까?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그런 거에 대해 취약하고 감도 좀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걸 좀 교육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게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작가님이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제가 좀 잠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제가 말로 잠깐 정리를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방금 질문은요. 그러니까 본인이 갑작스레 돌봄을 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너무 아는 게 없고 잘 모른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같이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책에 담았던 거는 돌봄 교육을 이제 초중고 좀 의무교육 과정에 넣자. 오히려 이게 살면서 더 나이 들어가면서 유용한 지식이라면 빨리 배워서 그 상황을 혼자서만 감당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그걸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저는 어쨌든 노동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 노동교육 안에 어떤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것 혹은 뭐 복지 신청을 하고 그것도 이거 하나의 모두 다 노동이라고 한다면 행정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초중고에서 그런 뭔가 돌봄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만약 커뮤니티 케어가 된다면 뭐 통합 돌봄 센터든 어디든 거점이 되는 공간에서 비공식 돌봄자들에 대한 돌봄 교육은 계속 있어야죠. 지금도 없진 않아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있고요. 뭐 돌봄 조금 뭔가 보호자 교육은 계속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확 열려 있고 모두가 참여 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어서 그거 이제 공개적인 일종의 시민 강좌처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의미나 가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쓰러졌을 때 해야 되는 A부터 Z까지 일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죠. 지금도. 그리고 뭐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어머니를 돌보고 계시거든요. 남성분인데. 근데 자기가 돌봄을 빨리 이렇게 배우는 게 생애 전환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도 많은 걸 내려놨대요. 아, 내가 그래도 여기 이만큼 했던 사람인데 약간 이런 것도 내려놓고 그냥 뭔가 사람 그 자체를 뭔가 이렇게 하게 했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약간 일종의 시민교육처럼 그냥 진짜 인생교육 같은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가 시작한다면 성인 대상으로 그런 비공식 돌봄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약간 추가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보통 그 돌봄이라는 게 복지의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노동이라는 걸로 이야기하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이 아직 사실 이게 어떻게 이거를 믹스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사실 노동에서도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노동복지, 노동인권, 법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근데 왜 노동의 방점을 더 찍으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질문은 돌봄을 주로 다루면서 왜 돌봄과 노동을 두 개를 크로스하는 고민을 계속 하셨는지. 일단은 뭐 돌봄 이용자,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성될 때는 어쨌든 그건 복지의 영역에서 하는데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 돌봄 제공자, 돌봄 수행자라고 하는데 돌봄 제공자 중심으로 우리는 사실 정책을 제대로 펼쳐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의 방점을 어쨌든 이 제공하는 것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해보자라는 게 가장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뭐 그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복지 영역 안에 끌어들일까가 이제 노동으로 호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그 최근에 이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2월 달에 이제 정책 발표안이 발표됐는데 그때도 이제 복지부도 그 말을 하거든요. 돌봄 이용자가 아니라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다. 공식적인 첫 지원이다. 약간 이렇게 복지부 장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이렇게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좀 지금은 이제 이거는 복지 영역에 풀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면 이들이 하는 것도 노동으로 인정하고 노동시장에 편입될 때 다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법, 어떻게 페널티가 아니라 하나의 뭐랄까 뭐 최근에 돌봄 경력 인증서는 일종의 자격증을 딴 것처럼 그 시간을 해석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돌봄을 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게 하려면 이것도 노동이고 이것도 노동이고 라는 언어가 좀 가장 확실하게 설득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거의 아마 이게 마지막 저희가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질문 있으셨는데 곧 지방선거라고,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곧 지방선거라는 게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렇긴 하네요. 곧 지방선거긴 네. 한데 특히 이제 아까 커뮤니티나 지역 차원의 돌봄 정책 이런 것들에 좀 제안이나 고민 갖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일단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거 끝나고 더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오셨는데 아쉬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첫 지방선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대선에서는 어떻게 이제 돌봄과 간병을 국가가 책임질 거라는 게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돌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지역이니까 지역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돌봄을 잘 책임질 수 있느냐, 우리 동네가 우리 도시가 어떻게 돌봄을 책임질 거냐 같은 논의.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치고 민원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돌봄의 논의는 어쨌든 지방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봄이 실제 수행되는 곳은 지역이고 커뮤니티니까요.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이 역량이 있어야지만 그 시범사업을 잘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지역에서 충분한 자원들이 없더라도 그 자원들을 인식하고 연결하고 그것을 조례 등으로 입법하고 하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돌봄의 논의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지방선거라고 해서 우리가 돌봄을 단순히 국가의 양적인 측면의 어떤 아이디어로만 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또 혹시 마지막 꼭 이 질문은 하셔야겠다 이런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한 1시간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기현 작가님 모시고 새파란 돌봄 저자이시자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기현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도 혹시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 마지막 또 한 말씀 드릴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일단은 책을 읽어보시면은 너무 중구난방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저도 가장 현실 가능하고 확실한 길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김희관 교수나 조한 씨 토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론자들 이야기에 굉장히 매료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류가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확고하게 만드는 제도들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함께 자유, 평등, 돌봄이라는 주제를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회정책 안에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오히려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을 너무 일종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 조그맣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행위이고 이걸 어떻게 사회 중심으로 만드느냐 이거는 조금 같이 고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새파란 돌봄의 조기현 작가님 모시고 약 1시간 한 10분 정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여러 작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계신 분이라서요. 아마 다음 책, 다음 뭔가 작업물 이런 것도 조만간 한 번 더 뵙게 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기현 작가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치발전소 다양한 이제 봄이 되고 해서 다양한 특강 또는 매달 있는 마키아벨리 편지 북토크 또는 특강으로 자주자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